포항공대 이건입니다. 제가 사실 이걸 준비할 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마지막이고 지금쯤이면 배도 고프실 거고 또 침침하실 거고 그래서 수식은 다 빼라. 글도 가능하면 다 빼라. 그림만 그리자. 그리고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88년도에 솔젤 리액션 이용해서 파티클 만드는 연구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LG화학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나노 이런 거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용어조차도 그때는 별로 알려져 있을 때가 아니라서 돈 주겠다는 데가 아무 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새하고는 상황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느낀 게 좀 더 애플리케이션에 그러니까 이게 멋있게 쓰인다라는 얘기 갖고서는 안 될 것 같고 정말 파이널 프로덕트까지 만들어야만 이 사람들이 돈을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굉장히 그 프로덕트 오리엔트된 그런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보실 때 아마 조금 멋은 덜하고 좀 더 애플리케이션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우선 우리 화학공학 쪽에서 이 양극산화 나노 틀이라는 게 뭐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먼저 이걸 준비를 했는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일렉트로드가 두 개가 있고 일렉트로라이트 솔루션이 있고 에칭하는 겁니다. 에칭을 하게 되면은 이 알루미늄이 산화가 되면서 이렇게 구멍이 뚫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구멍이 뚫리는데 이것이 그 셀프 어셈블을 하기 때문에 한참 뚫다 보면 아주 레귤러한 이런 홀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렇게 잘 만드는 거는 쉽진 않습니다만 아주 간단한 장치에서 이런 틀을 만드는데 사실은 이거 자체는 한 30년 전부터 인더스트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칼라 알루미늄이라는 거 있죠. 이게 전부 이런 방법으로 만드는 건데 거기서는 이렇게 레귤러한 어레이가 생길 필요는 없습니다. 대충 만들면 되고 근데 지금부터 한 5, 6년 전에 일본의 그 마수다라는 교수가 이거를 굉장히 레귤러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이제 고안해낸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특히 전자 쪽에 애플리케이션이 생기지 않느냐 해서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나노 템플레이트가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템플레이트 어프로치라는 게 글자 그대로 틀이기 때문에 틀을 만들고 틀 속에다 뭘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틀에서 꺼내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틀을 4개의 경우에 녹여서 없애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만드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틀을 만들었다, 틀을 없앴다 이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 템플레이트 어프로치가 일반적으로 결과는 멋있지만 산업화하기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수많은 템플레이트 중에 그러면 이 단점을 장점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템플레이트 자체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게 되면 템플레이트를 녹여서 없앨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이 장점이 오히려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런 타픽을 고르게 된 거죠. 이 그림을 잠깐만 보시면요. 여기 그림에 보면은 쌤 사진에는 잘 안 보입니다만은 요 밑에 이런 레이어가 있고 이것이 소위 말하는 베리어 옥사이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 요것은 요 구멍 말고 요 벽 자체가 포러스합니다. 그래서 포러스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아직 산화되지 않은 알루미늄이 있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 베리어 레이어는 아주 컴팩트한 그런 알루미늄 옥사이드고 그다음에 포러스 레이어는 여기서 포러스 레이어라는 게 전체를 다 말하는 건데
이너 레이어라는 게 바로 여기 밑에 있는 이 베리어를 얘기하고, 아우터 레이어라는 게 이 바깥쪽에 이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포러스한 것과 컴팩트한 것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thin 베리어 레이어는 볼티지에 디펜던트하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바깥쪽의 아우터 레이어는 볼티지에는 인디펜던트하고 시간과 온도에 디펜던트하게 이게 파지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어지는 과정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퓨어 알루미늄이 이렇게 있었는데 전기를 걸어서 산화를 시키니까 이게 알루미늄 옥사이드로 변하죠. 변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 애시드가 있으니까 애시드가 에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 알루미늄이 알루미늄 옥사이드로 변하고 여기서는 계속 에칭이 되고, 그래서 그게 평형에 이르면 계속해서 구멍이 뚫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포텐셜 때문인데, 이것이 저희 랩에서 만든 겁니다. 위에서 보면 아주 레귤러한 이런 어레이가 생기죠. 옆에서 보면 에스펙트 레이저가 이게 거의 한 100까지도 충분히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일부러 좀 크게 만든 건데, 실제로는 이 구멍의 사이즈가 한 4나노에서 200나노까지 이게 우리가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깊이는 한 200 마이크론까지는 가능하고, 덴시티도 그러니까 인터코어 디스턴스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센티미터 제곱당 한 10의 8승 개의 구멍을 만들 수도 있고 10의 11승까지도 밀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저기 4나노미터까지 작게 만드는데도 예. 지금 우리가 볼트 모양같이 이렇게 레귤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건 아니고 이 캐나다의 그 모스코비츠 교수, 예. 그쪽 그룹에서 이제 4나노짜리를 한 게 있어요. 근데 여기 트릭이 나중에 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간단하고 또 그냥 애칭이니까 공들 게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여기 large area에 애플리커블 하다 그랬는데 이 그림을 잘 보시면은 사실은 여기에 보면은 이게 좀 구멍이 요거하고 다르죠. 이게 뭔가 하면 여기 그레인 바운다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그레인 내에서는 아주 레귤러한데 여기 딴 그레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폴리크리스탈 형태를 취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아주 대면적으로 전부 레귤러하게 다 된다. 그러면은 이건 굉장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연구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이걸 대면적으로 만드느냐. 이 모든 나노 연구가 되게 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우선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디에 쓰느냐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데는 이런 일렉트로 폴리싱을 해서 표면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노다이징을 해서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좀 잘하면 이제 코어가 레귤러하게 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은 특별히 요새 뭐 나노 튜브를 또 제가 좀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일렉트로 폴리싱이 필요한데 이게 전기화학적으로 에칭을 하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산화하고 그 다음에 에칭을 하기 때문에 표면이 락하게 되면은 포텐셜이 이제 이렇게 표면 형상대로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면을 먼저 깨끗하게 밀어놓고 시작을 하는데 볼티지를 얼마를 거느냐에 따라서 깨끗하게 폴리싱이 되는 리전이 있고 안 되는 리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저희가 실험적으로 조건을 잡아낸 건데 문헌에도 되게 요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렉트로 폴리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것이 이제 실제로 일렉트로 폴리싱을 하는 건데 볼티지를 얼마를 거느냐에 따라서 이게 표면에 이런 고람들이 생깁니다. 여기 보면은 일렉트로 폴리싱만 갖고도 우리가 이런 레귤러한 나노 닷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조건을 잘하면 이렇게 고랑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하이 덴시티 메모리를 만드는 쪽에 가면 폴리머, 그러니까 블록 코폴리머를 가지고 이런 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록 폴리머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런 테크놀로지가 있다는 거를 이제 듣고서는 깜짝 놀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스케일이 어느 정도 있고 구멍 같은 거 구멍 하나 요거요? 다이아가 이건 제 데이터가 아니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요게 원본이거든요. 요거를 보시면은 아마 요것도 이제 실제로 얻어낸 표면 사진들입니다. AFM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표면을 깨끗하게 밀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 들어가면 이런 구조가 이게 자동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냥 애칭만 하면 셀프 어셈블에서 생기는데, 이 시간에 따라서 커런트 데인시티가 베리어 옥사이드가 생기는 조건을 하면 커런트가 옥사이드가 생기니까 알루미늄은 도체고 옥사이드는 비도체니까 이렇게 전류가 떨어지게 되는데 포러스 이런 구멍이 생기도록 조건을 이렇게 잘 잡으면 커런트가 이렇게 되면서 여기 평평한 영역이 쭉 나타나고 거기서 평형해서 이제 이것이 쭉 파고들어가요. 식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저간 지금 여기 넘버 오브 포, 그러니까 인터포 디스턴스가 되겠죠. 그것은 이제 뭐 이런 거의 펑션이고 그 다음에 포 다이아미터는 뭐 이런 거의 펑션이고 뭐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는 저희 랩에서 얻은 결과인데 볼티지를 요 황산 경우인데 40볼트에 15도C로 하면 이제 이렇게 레귤러하게 잘 나오고 이 컨디션이 달라지면은 좀 엉성해지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상당히 윈도우가 좁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고 여기 보면 이건 좀 나름대로 또 좀 색다른 구조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기 보면 이런 포러스 구조나 이런 포러스 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0년 전부터 칼라 알루미늄을 만드는데 늘 써오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칼라 알루미늄 우리가 건물 벽에 붙이는 걸 보면 굉장히 대면적이죠. 그래서 면적을 크게 만드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만 그 그레인 바운다리를 어떻게 없애느냐 하는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노 이런 레귤러한 나노 어레이를 만들 때 베큐um 테크닉 같은 경우는 이제 베큐um 체인버 사이즈의 사이즈가 딱 정해지지 않습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그런 제한은 없는 거죠. 요것도 뭐 단점도 또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조건에 가면 레귤러하게 생기고 어떤 조건에서 흐트러지고 하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일단 랜덤하게 생깁니다. 구멍들이. 근데 이제 그것이 이렇게 파내려가면서 여기 보다시피 AL이 AL2O3가 되니까 AL 분자 하나당 산소 분자가 1.5개씩 더 추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격자가 부피가 불어납니다. 한 1.5배로 부피가 불어나니까 만원 버스에 사람이 자꾸 타면 자꾸 불어나서 자동적으로 헥사고나 크로스패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피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이제 저절로 이제 쫙 셀프 어셈블을 하는데 여기 보다시피 이제 여기 처음에 생기는 간격은 좀 랜덤하죠. 근데 이것이 쭉 파내려가다 보면 부피가 증가하는 것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쫙 배열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냥 이 퍼스트 에너다이제이션을 해도 한없이 하면 물론 이제 잘 정렬된 걸 얻을 수가 있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퍼스트 에너다이제이션 한 다음에 애칭으로 걷어내면 요 밑에 요 형태는 이게 상당히 레귤러한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컨 에너다이제이션 하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레귤러 포 레이를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포가 너무 작아서 마음에 안 든다. 그럴 경우에는 포 와이드닝을 하면 이렇게 이것을 포 사이즈를 추가로 늘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것이 아까 우리 현 교수님이 잠깐 이야기했듯이
테라빗 메모리를 만들려고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근데 웬일인지 모르게 아직까지 안 돼 있는 걸 보니까 제가 그쪽은 안 해봤지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마수다라는 사람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분이 이제 네이처 사이언스 왔다 갔다 하면서 논문 많이 내는 그런 사람인데, 대개 보면은 그 스타급이 떠오를 때 보면 되게 사이언스 네이처 왔다 갔다 하면서 논문 한 10여 편씩 쭉 내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인데, 동경 메트로폴리탄 유니버시티라는 잘 귀에 익지 않는 그런 대학에 있는 분입니다. 이제 이분이 2단계로 이렇게 해서 레귤러 포 어레이 만드는 것도 지겹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냥 아주 빠른 시간에 쉽게 만들 수 없느냐. 그래갖고 실리콘 카바이드로 이런 도장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도장을 꽉 찍어주면, 여기 지금 알루미늄인데 표면에 이렇게 홀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에칭을 하면 이거는 이미 이렇게 홀을 내놓은 거니까 한 번에도 쭉 내려가지 않느냐 이거죠. 요게 결과인데, 인덴테이션을 나노 인덴테이션 안 하면 그냥 이렇게 되고, 인덴테이션 해놓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다시피 이게 1마이크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스탬프만 잘 만들면 넓이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 코와 코 사이에 디스턴스가 얼마냐, 그거만 잘 줄일 수 있으면 대면적의 아주 레귤러 어레이를 만드는 게 이미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마수다라는 사람이 참 아주 재밌는 게 거기서 스톱하지 않고 별별 건 다 해봤어요. 그 사람이 처음에 스탬프를 헥사고널하게 이렇게, 여기가 이제 뾰족한 거고, 요거 점선은 그냥 보기 좋으라고 넣는 건데, 이렇게 해서 찍었더니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찍었더니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찍었더니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이빔 라이터 같은 걸로 처음에 틀만 제대로 잘 만들어 놓으면 알루미늄 표면에 꼭 찍어가지고 그다음에 에칭만 하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일렉트로케미컬 에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나노 와이어나 나노 돛 같은 걸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저희 랩에서 직접 만든 건데, 코발트를 여기 코어 속에다 넣어본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전기화학적으로 넣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옥사이드니까 전기가 안 통하고, 밑에는 알루미늄이니까 전기가 통하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이제 쫙 차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나노 돛을 만들 수 있고, 올해 한 해는 이렇게 나노 와이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우리 현 교수님이 아주 멋있는 나노 파티클을 만들었을 때 마그네틱 메모리에 쓰려면은 결국은 이제 파티클이 있고 파티클이 있으면 둘 사이에 이 자장을 차단해 줄 수 있는 물질이 있어야 이게 하나하나가 독립된 메모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차단할 물질이 필요한데, 이 경우에는 요 알루미늄 옥사이드 자체가 이미 차단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따로 그게 필요 없는 거죠. 아까 계면활성제로 차단 물질로 이제 쓰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이쪽도 해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는 알루미늄 옥사이드 때문에 끝까지 다 올라옵니까? 코발트? 예, 그건 문제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게 여기 끝에까지 올라오면 조금 더 하면 뾰족하게 침처럼 이렇게 올라오는데, 더 많이 가면 이제 자기들이 붙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렇게 하실 때 어느 정도 올린 다음에 조금 덜 차게 한 다음에 이게 뭐 CMP 내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 코발트 넣다, 아이언 넣다, 뭐 넣다, 용액만 바꾸면은 자기가 원하는 금속을 마음대로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멀티플 로드도 만들고 그런 거는 많이들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매스크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밑에 붙어 있는
밑에 여기 지금 알루미늄인데 요거를 그 NaOH나 이런 걸로 녹여내 버리면 이제 완전히 그 틀만 딱 남게 되죠. 그래서 그 틀을 가지고서 이거는 이제 evaporation mask로 사용한 건데 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A라는 금속을 evaporate 시키고 이쪽에서 그 다음에 이쪽에서 B라는 금속을 evaporate 시키면 이렇게 두 개씩 붙어 있는 게 딱딱 됩니다. 그리고 각각 separation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알루미늄만 녹여내면 이제 이렇게 멀티플 다시 이렇게 두 개씩 붙은 게 쫙 정렬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금으로 만든 건데 레플리카를 뜨는 거죠. 처음에 알루미늄 옥사이드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위에다 메탈을 데포지션하고 그 다음에 PMMA라고 폴리머를 여기다 부어 넣습니다. 그 다음에 AAO를 녹여내버리면 이제 메탈이 붙어있는 폴리머 틀이 됐죠. 거기다가 일렉트로리스 메탈 데포지션을 해갖고 이쪽에다 메탈을 채우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폴리머 틀을 빼내면 요거와 똑같은 금속 이제 이런 틀을 얻어낼 수가 있죠. 금속. 요 경우는 이제 백금으로 만든 거고 만약에 요 스텝에서 스탑을 해버리면 그냥 폴리머 틀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거 마수다가 이제 사이언스에 낸 건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각만 잘하면 뭐 여러 가지 재밌는 거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갖고 회사에 가서 돈을 좀 달라 그러면 당신이 즐기는데 왜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느냐. 그래서 잘 안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이건 모스코비츠 교수가 만든 그림인데요. 이 AAO 테크놀로지를 갖고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는가를 쭉 모델을 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메탈을 집어넣거나 세마이컨덕터를 넣거나 또는 하이브리드 머티리얼을 갖고 이제 두 가지 다른 걸 넣거나 또는 여기는 층층이 막 교대로 넣은 거죠.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또 어레이 머니플레이션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위에다가 이런 거 데포지션하고 밑에를 떼내면은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그 평판 디스플레이에 폴드 캐슬, 그러니까 전자총으로 하나를 쓰겠다 뭐 이런 거. 기타 등등 여기 보면 싱글 일렉트론 트랜지스터도 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참 많습니다. 제품이 안 돼서 그렇지. 요거는 아까 그 우리 양승만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포토닉 크리스탈을 만든 예인데 이제 여기 포러스 알루미늄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걷어내고 설명이 다 없군요. 위에다가 이제 알루미늄을 스파터에서 붙인 다음에 위에다 포토레지스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토레지스트 바깥쪽을 녹여내면 여기 알루미늄만 딱 남겠죠. 이거 떨어내면. 그러면 이제 이거 녹여내면 이제 요거만 딱 남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만든 게 이제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이 포의 간격을 우리가 다 조절할 수도 있고 사이즈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제 포토닉 크리스탈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건 3디멘전은 아니고 2디멘전인데 이 반도체 공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회로 패턴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라이트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도 포토닉, 그러니까 크리스탈 자체를 만들었다기보다는 이제 디바이스화하는 그런 작업이 되는 거죠. 요거는 독일의 그 막스 플랑크 인스티튜트에서 마수다 같기도 하고 마수다가 워낙 많이 해놔서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한 거를 지금 일단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99년인가요? 카본 나노튜브가 갑자기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해졌죠. 그 당시에 이제 그 임지순 교수가
네이처인가요? 어디에 논문을 내는 바람에 이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 당시에 이제 나노튜브 합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나노튜브 자체를 합성하는 건 이제는 누구나 다 하는 거거든요. 처음 하는 게 어렵지 알려지고 나면 이제 아주 쉽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기 때문에 그거 갖고서는 안 되겠고 이걸 가지고서 뭔가 어떤 디바이스까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불 좀 켜주시겠어요? 지금 OHC가 없어서 제가 잠깐 여러분들 아마 삼성에서 2000년인가요? 카본 나노튜브를 이용한 그 평판 디스플레이, 소위 말하는 필드 에미션 디스플레이를 만들었다 그래서 상당히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던 걸 기억할 겁니다. 그 방법은 밑에 이렇게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카본 나노튜브와 이제 바인더, 그 다음에 메탈 파티클 이런 게 섞여 있는 거를 그냥 스크린 프린팅 방법으로 페이스팅을 한 다음에 이거를 에칭을 합니다. 에칭을 하면은 이 메탈만 선택적으로 이렇게 녹아나가고 그러다 보면 나노튜브가 이렇게 나노튜브는 안 되니까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연결되고 플러스가 있으면 전자가 튀어나와서 평판 디스플레이가 되는 건데 이 나노튜브를 하기 전에는 사실은 이미 메탈이 이렇게 돼가면서 여기에 마이너스 전기가 걸리고 플러스가 있고 여기에 게이트가 있어갖고 이건 2급 진공관 아니고 3급 진공관이 있었죠. 그래갖고 텅스텐 팁으로 필드 에미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이건 다 개발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더 프리미티브한 삼성에서 한 것이 화제가 됐었죠. 그 이유는 첫째로는 나노튜브를 사용해서 만들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왜 나노튜브가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여기에 있는 에어가 있는데 이 전자가 때리니까 이게 이온화가 되거든요. 이것들이 그럼 이 녀석이 여기를 범바드를 해서 이게 녹아서 뭉개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하이 베큐um을 걸지 않는 이상은 이게 수명이 제한이 되게 마련인데 이게 카본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롱해서 여기는 하이 베큐um을 안 걸어도 그래서 수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이게 해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여기가 끄트머리가 커베이처가 작으면 작을수록 전자가 잘 나오는데 요거는 이게 1나노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전자가 잘 나오죠. 그래서 나노튜브가 유명했던 건데 이제 저희가 이제 희망을 한 거는 이걸 만들 수 없느냐 이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게이트가 있는 진정한 3국 구조의 카본 나노튜브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없느냐. 그래서 이제 이 연구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불 꺼주세요. 저희 아이디어는 이 자체가 옥사이드니까 이 옥사이드 속에 나노튜브가 이렇게 있고 이 위에다가만 게이트를 얹어주면은 자동으로 3국 구조가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나노튜브가 보통 싱글월이라는 게 1나노짜리고 멀티월은 상당히 굵습니다. 근데 1나노짜리가 물론 좋은데 조금 쓰다 보면은 되게 부서져요. 그래갖고 성능이 자꾸 저하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안정적인 디바이스를 만드는 데는 덜 팬시하지만 굵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굵은 쪽으로 이제 잡은 거죠. 거기 들어가기 전에 우선 기본 기술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AAO에서 나노튜브를 키우는 기술을 먼저 시도를 했는데 이게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 이 템플레이트 크기와 똑같은 나노튜브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나노튜브의 굵기를 조절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구멍이 이렇게 크지만 위에 구멍을 조그맣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노튜브가 잘 올라오다가 위에서 딱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길이도 딱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 틀을 녹여낸 나노튜브만의 사진인데 높이가 일정한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 개념도인데 먼저 알루미늄 옥사이드를 하고
아세틸렌을 데포지션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노튜브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걸 애칭해서 녹여내면 이제 나노튜브가 나노튜브가 얼마나 과해요? 굵게 만들면 이제 나노바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파이브는 아닙니다. 속이 비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스틸 비어 있어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나노튜브를 어떻게 디파인 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그 레티스가 그러니까 그 그라펜 플레인이 전혀 결함이 없이 쫙 된 것만이 나노튜브다라고 디파인을 하면 이건 나노튜브가 아니죠. 근데 이제 튜브 형태를 가진 것까지 나노튜브다라고 부르는 나노튜브죠. 근데 실제로 필드 에미션 목적에는 그렇게 퍼펙트한 크리스탈 구조를 가질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다이아몬드에서도 필드 에미션은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퍼펙트한 구조가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또는 여기다가 캐탈리스트를 아까처럼 넣고 데포지션을 하면 이게 이렇게 웃자라게 됩니다. 웃자라면 그 다음에 소니케이션을 해서 울트라소닉 웨이브를 주면 부러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조금 공정이 많긴 하지만 이쪽보다 퀄리티가 더 좋은 놈이 생기죠. 이게 촉매작용을 하기 때문에 쫙 잘 만들어주거든요. 속매 없이 들어가면 지금 요건 촉매가 없는 거죠. 이 경우에는 Al2O3 월 자체가 촉매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촉매 없이 촉매 있는 거군요. 촉매가 있게 만들더라도 수소를 안 넣어주면 이게 굉장히 깊기 때문에 여기서 잘 안 올라오다가 이제 이 월에서도 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게 막혀가지고서 얼마 못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생기고 지금 이 경우에는 이 틀을 녹여낸 사진인데 녹여냈더니 이 위에는 아몰포스 카본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오토 플라즈마로 위에를 걷어내면 이런 식으로 밑에 나오게 됩니다. 또는 이제 수소를 넣어갖고서 하면은 깊숙이 있는 촉매 파티클 솔핏 그게 이제 수소 때문에 항상 리프레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벽에서 자라기 전에 굉장히 빨리 자라서 위로 쭉 자라게 되죠. 그 경우는 이제 소니케이션 하면 다 잘라져 나가서 이제 길이가 비슷한 걸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CO 가스를 사용하면 이 반응 시간이 아세틸렌보다 굉장히 이제 늦거든요. 그래서 그냥 수소 안 써도 비교적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아직 자라고 있는 것도 있고 다 자란 것도 있고 한데 왜 이렇게 듬성듬성 있느냐, 굉장히 나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나노튜브 필드 에미터 만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쫙 콩나물 시구에서 콩나물 크듯이 큰 사진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많이 잘 키웠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이게 나노튜브가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필드 스크리닝이 생깁니다. 그래갖고 이게 이 뾰족한 산봉우리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필드 에미션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필드 에미션이.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거하고 제품을 만드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합성된 나노튜브의 사진인데 여기 보면 이제 위에 아몰퍼스 카본이 있는 경우는 이제 이 템플레이트 형태 그대로 아몰퍼스 카본이 이렇게 생기고 요 밑에 코발트 촉매로부터서는 나노튜브가 이렇게 자라나는데 하이레졸루션 템 찍어보면 레이어가 이렇게 보이죠. 이 경우에는요, CO를 갖고 한 건데, 이렇게 그 촉매 금속을 끌고 올라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경우 위에 보면은 여기 뭐, 이 레이어들이 보이죠? 옆에도 아주 잘 정렬된 레이어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게 항상 최종 제품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경우는
아까 거는 이제 그냥 알루미늄 한 2mm 정도 되는 알루미늄 갖고 한 거고, 이거는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만든 건데, 웨이퍼 위에는 이제 SiO2 레이어가 조금 깔려 있고, 거기에 니오비움으로 이제 이렇게 전극을 마련하고, 알루미늄을 스파터에서 한 600나노 정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에칭, 에노다이징해서 틀을 만들고, 그러면 여기가 전극이니까 코발트를 넣으면 여기만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나노튜브를 켜면 여기만 자라겠죠. 요게 이제 그 사진인데 이렇게 패터닝을 해놓고 요 밑에 그러니까 요 패터닝이 바로 요 니오비움 그 레이어인데 패터닝하고 키우면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자라있고 여기는 전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패터닝해서 키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 그림보다는 이게 낫겠네요. 아까 코어의 크기를 우리가 어저스트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AFM 사진인데, 그, 추가로, 애칭을 좀 하면은요, 그, 밑으로 파고들지 않고 옆으로 녹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간에 따라서, 그, 코어의 다이아미터를 이렇게 쭉 키울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렇게 해서 틀에 구멍 크기를 조절한 다음에 합성을 하게 되면 나노튜브를 지금 이건 10분 정도 포 와이드닝을 해서 포 사이즈가 작을 테고 점점 이제 포 사이즈가 커진 거죠. 같은 그림인데 배율만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가는 거, 굵은 거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노튜브를 아직 특히 멀티월 나노튜브를 마음대로 길이와 굵기를 이렇게 원하는 대로 조절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이 나노 템플레이트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들 경우에는 의뢰의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이 좀 많이 생기죠. 시간은 많이 모자란 것 같은데 이거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필드 에미션 디스플레이, 평판 디스플레이 만드는 데 쓰는 건데 실리콘 위에 니오비움 얹고 레이어를 하면은 맨 마지막에 베리어 레이어가 깨지면서 니오비움 옥사이드가 이렇게 뚫고 올라오고 그러죠. 요거 자체가 이제 전극이라고 쓸 거죠. 그래서 거기다 코발트를 집어넣고 나노튜브를 키우면 이렇게 되겠죠. 아까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실리콘 웨이퍼 위에다가 패턴된 데다 직접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진인데 여기 실리콘 웨이퍼가 있고 니오비움 알루미늄 옥사이드, 실리콘 웨이퍼, 니오비움, 여기 코발트 넣은 거고, 그 다음에 이거 키우면 이렇게 CNT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한 260 마이크론 띄어갖고 에너드 설치해서 그 필드 에미션을 본 겁니다. 이거는 저희 랩에서. 그래서 이거를 해가지고서, 보면은, 이게 IV 커브를 보면은 이렇게 직선 형태로 나오는데, 이게 직선 형태로 나온다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파울러 몰다임 플라시인데 이게 그 열전자가 아니고 그 터널링에 의한 그 콜드 에미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드 이넨스먼트 팩터가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지금까지 사람들이 보고한 건 되게 천 이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 나노튜브 사이를 띄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수치가 얻어집니다. 이건 이제 실제로 에미션을 본 건데 전기를 조금 걸면 이렇게 되고 전기를 많이 걸면 이렇게 판이가 더 걸면 이건 전부 다 갈려집니다. 이제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